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노동개혁을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해소 같은 노동시장 이중 구조 개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대타협을 이끌어내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죠. 자, 이런 대화를 이끌어갈 사회대화기구로 경제노동 사회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를 이끌고 계신 김문수 위원장이 9개 민방 특별대담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예, 비결이 감사합니다. 있습니까? 산에 자주 갑니다. 등산. 아, 등산하신다는 얘기 예, 많이 산 들었습니다. 밑에 살고 네. 시간만 나면 산에 갑니다. 골프 같은 건 안 하십니까? 골프는 원래 못 배웠습니다. 예, 자,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잖아요.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예. 이게 보니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있었던 노사정위원회를 대체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사정위원회보다는 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노동 문제 이렇게 해서 약간 폭을 좀 넓혀서 고용노동부 장관만이 아니라 네.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약간 좀 폭을 넓힌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명칭이 어려워가지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인데 요즘도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노사정위원회 하면 알아듣는데 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좀 명칭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노사정, 그러니까 이제 노조, 그다음에 사측, 정부 이렇게 다 와닿는데, 네. 경제노동사회위원회 그러니까 예. 굉장히 어려워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래도 뭐 이름을 이제 바꿀 수는 없고 예. 국회에서 처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네.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취임하신 지 1년 5개월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뭐 우여곡절이 있었겠습니다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을 꼽는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결국은 이제 한국노총이 그동안에 대화 불참, 네. 우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 안 하겠다. 네. 그러다가 이제 참여를 선언한 것, 그것이 가장 우리들로 봐서는 제일 큰 기억에 남는 일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많은 이제 설득 작업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서 정리해고라는 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임에 가면 무조건 손해 아닐까, 이런 선입견도 있지 않겠어요? 그때 IMF 때니까요. 네. 우리 경제가 다 망해가지고 집에 있는 금반지까지 다 빼서 네. 우리가 나라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 이제 그 당시에 정리해고된 분, 우리 형님도 은행에 다녔는데 그때 정리해고가 됐어요. 네. 그 뒤로 계속 직장을 못 다니고 그랬는데 정말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정리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다시 빠르게 살아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원장님의 삶의 이력을 보면 일단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제 구로공단의 미싱사로 예. 처음에 취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청계천 피복공장에 아, 거기가 먼저였습니까? 보조, 그러니까 미싱사도 못 되고 시다. 시다, 아하. 시다를 어떤 하시네.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시다는 주로 망치질로 아동복 같은 데 똘똘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아동복에 구멍을 내 가지고 딱단추 이렇게 딱 하는 그 딱단추를 양쪽으로 넣어서 또 망치질 한번 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정말 쫓겨나기도 많이 쫓겨나고 뭐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때 나이가 몇 살 때였습니까? 그때는 23살, 24살 이때 이제 청계천에서 고생 좀 했죠. 그러니까 이제 재봉사는 직접 재단된 걸 갖다 놓고 이제 박음질을 하는 건데, 네. 그것도 못하고 그걸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러니까 재단 보존제 그냥 망치로 그 딱 정해진 표시된 데다가 구멍을 뚫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잘못 뚫으면 옷이 그냥 엉뚱한 데가 뚫리니까 네. 뭐 욕을 많이 먹고 제가 또 손이
그때 이제 대체로 중학교 졸업하기 전에 네. 취직을 하는데 저는 대학 다니다가 들어갔으니까 나이가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손이 늦어요. 늦으니까 매일 그냥 야단을 많이 맞아서 나중에 항복하고 제가 자격 시험을 봐가지고 네. 자격증을 가지고 개봉동에 있는 보일러공으로 들어갔습니다. 아, 그게 이제 구로공단. 예, 구로공단에도 들어갔지만 네. 구로공단 옆에 있는 개봉동이 있습니다. 지금 구로구 개봉동 거기에 보일러를 하시던 분이 보일러가 폭발해가 네. 사망을 했어요. 산재죠. 네. 사망한 그 후임으로 제가 그 자리에 이제 자격증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해서 제가 들어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럼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거기는 1975년에 들어가서 제가 한 5년 좀 넘게 80년 바로 5.18 직후까지 그때까지 제가 있다가 삼청교육 대상이 돼가 또 도망가고 이제 해고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집에 보일러 고장나면 직접 수리가 가능합니까? 뭐 제 아내는 인정을 잘 안 합니다만 제 아내는 제가 전기기사 자격도 있고요. 네. 보일러 자격도 있고 위험물 치고 뭐 여러 자격증이 8개쯤 되는데 네. 제 아내는 뭐 저를 잘 인정 안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국가기술 자격증이 저만큼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리고 산업안전기사 자격도 있고요. 예. 또 환경관리기사 자격도 있고요. 제가 뭐 아주 좋은 자격증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초장에 드렸던 이유는 어찌 보면 이제 노동자로서의 상당 기간 살아오셨잖아요. 예, 한 7년 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로사위원장 하시면서 여전히 그래도 그 노동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측면이 있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예, 뭐 노동자는 뭐 제 아내도 원래 고로공단에 예. 세진전자라는 전자회사 네. 거기에 노조위원장 출신입니다. 저는 이제 또 한일도로코라는 면도날도 만들고 네. 지퍼 3A라는 지퍼 만들던데 노조위원장 출신이고요. 또 저 형님은 서울은행 은행노조위원장 출신이고요. 제 동생도 또 성남에 있는 상대원 공단에 들어가서 노조하다가 또 구속도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안에는 그 노동운동 하던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뭐 사용주는 없으신 거네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뭐 사용주는 없고 뭐 돈은 좀 없는 그 가난한 저 집안 출신입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대화를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산호위가 지난 6일 날 정말 어렵사리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김동명 노총위원장 등 참석해서 열렸는데 그때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본회의를 그러니까 세 개의 그 우리 결의안을 안건을 다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거기에는 노동 쪽에서는 한국노총이 유일하게 오고, 네. 그 다음에 회사 사측에서는 경영자 총협회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대표, 네. 그리고 중견기업 대표, 또 중소기업 중앙회 대표, 네. 소상공인 대표 이렇게 5명의 사측 대표가 또 오고요. 예. 그다음에 정부 측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경제부총리가 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고 이렇게 저도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함께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는데 이 결의문은 제가 대통령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결의문대로만 하면은 앞으로 한 20년간은 노사관계가 잘 될 것이다. 뭐냐? 지금까지는 전부 이 머리띠 메고 네. 전부 모여가지고 파업하고 길거리에서 시위를 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결의문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는 모든 것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 네. 그리고 단순히 노사관계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국가 위기, 네. 예를 들면 저출산 문제, 네. 그리고 경제가 너무 저성장 구조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게 일본보다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낮고 또 미국보다 낮은데 과거에는 우리가 한강의 기적, 세계 최고 고속도로 경제 성장도 하고 발전했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예. 이 저성장의 구조 위기 이걸 어떻게 극복할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국노총과 또 우리 경총을 비롯한 노사정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과 함께 극복하자 이런 결의문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크죠. 네, 대단히 중요한 과제잖아요. 뭐 이대로 우리 합계 출산율 0.73인가요? 이대로 가면 뭐 500년 뒤에 이제 한민족이 멸종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노총 위원장 보고 그럼 우리가 외국인 노동자만 계속 네. 그러면 수입을 해서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노조에 가입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조합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럼 노총도 자동으로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노총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뭐 애를 낳아야지. 외국인들만 수입해서 뭐 이거는 기업도 안 되지만 노조도 완전히 문 닫는 거 아니냐. 이 위기다. 이 인구 위기가 단순히 국가 위기일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도 위기 아니냐. 네. 그럼 성장이 또 안 되면은 뭐 자꾸 감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수출 안 되고 성장 안 되면 감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위기 아니냐. 그래서 위기를 누가 극복하느냐. 한국노총이 극복할 거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 한국노총은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습니다. 1946년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네. 노력을 해가지고 전평이나 좌익들을 물리치고 네.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 한국노총이고요. 네. 그다음에 경제 기적, 어용 소리를 들으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주역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또 민주화의 주역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도 한국노총이 앞장서야 안 되겠냐? 근데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이 맞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결의문을 함께 채택한 겁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게 이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이제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때는 이 경로 사위에 이제 참여를 안 했었잖아요. 그때는 하긴 했습니다. 네. 했습니다. 그때. 근데 왜 그 동안에는 그 거부를 했었죠? 민주노총은 이제 IMF 이후에 네. 김대중 대통령 때 IMF 때 합의 한번 하고는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사노위에 가니까 오히려 해고되더라. 감원 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 피해의식이 커서 안 오고. 정리해고에 대한 그런 예. 우려. 예. 그러나 한국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 조직의 전통이 있어요. 국가 위기 극복에 노동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빠져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한국노총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민주노총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참여를 하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다음에는 너무 이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 탄압하는 거 아니냐. 아하. 그런 이유 때문에 이탈해버렸군요. 윤석열 정부 심판 이렇게 해서 참여 안 하다가 예.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계속 그러면 이렇게 반정부 투쟁만 해가지고 네. 과연 노동조합이 뭐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참여하게 됐는데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의 결단이 네. 상당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날 이제 회의 끝나고 노사정 대표들이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오찬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때 대통령이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하시던가요? 대통령께서 이제 전부 우리 17명이 갔거든, 대표가요. 예. 이제 민주노총이 오면 18명이 되는데 네. 민주노총 위원장은 안 오니까 네. 그럼 빼고 17명이 가서 전부 한마디씩을 다 들었어요. 아하. 대통령이 한마디 다 듣고 거기서 우리 노조 조직대에 있는 사람 이야기도 좋지만 노조도 조직 못하는 그런 뭐 라이더 요즘에 음식 배달하는 사람들 네. 그다음에 뭐 또 식당에서 주방에 근무하는 네. 분들 미용실에 머리 감겨주는 분들 그다음에 방송사의 작가들도 네.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주라.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그럼 사회수석 보고 그럼 자리를 마련해봐라. 네. 이런 정도로 일일이 반응을 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 갔던 분이 다 17명이 다 만족하게 그렇게 잘 말씀 다 하고 왔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발언을 많이 하시고 대화 점유율이 높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날은 많이 들으셨군요. 그날은 우리가 점유를 거의 다 하고 우리가 90% 이상 그래요? 다 각자 말씀 한마디씩 다 하고 대통령께서는 그냥 뭐 짧게 이제 거기에 대해 확실한 답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대통령께서 해외 가시잖아요. 네. 해외 가실 때 그럼 왜 그러면 꼭 기업인들만 같이 가냐? 네. 한국노총 위원장도 가서
어허. 한국에 투자하려면은 네. 노동운동이나 파업은 걱정하지 마라. 노총위원장이 가서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 이러면은 그 투자자들도 상당히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그리고 한국노총위원장 다음부터 가자. 이렇게 바로 호응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걸 다 흔쾌히 받아들여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거는 그날도 민주노총 이제 위원장은 참석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대화 테이블에 참석을 안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설득해서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하기는 하는데 네. 설득하는데요. 네. 지금까지 거의 한 25년 이상을 네. 안 오시니까 네. 민주노총은 그때 98년도에 이제 이 IMF 때 정리해고 때문에 네. 우리는 피해봤다 이러니까 그 뒤로 나가서 이제 안 오세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 안 오시는 게 돼가지고 네. 저도 노력은 합니다. 민주노총에 위원장은 안 오지만 부위원장들하고도 대화 채널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도 사안별위원장하고도 대화 채널을 가지고 대화하긴 하는데 민주노총 전체가 참여하려면은 대의원대의 결의를 거쳐야 된다 그래요. 네. 그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대의원 대회에 그 인준을 받아야 되는군요. 예, 예. 결의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2018년 10월에 이제 문석현 전 위원장이 이제 이 경로사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 네. 그분은 원래 민주노총 출신 아닙니까? 민주노총 안에 최강성 예. 금속노조 위원장 근데 출신이에요. 그분도 못 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 거기도 뭐 오히려 욕도 먹고 막 이랬습니다. 저는 욕을 더 많이 먹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아울러 이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 네. 그게 사실 거의 90% 이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0, 그분들에 70%. 대한 목소리는 어떻게 이 경사노위에서 다룹니까? 저희는 이제 그분들 중에 예를 들면 대리운전 기사, 네. 밤에 또 여성 대리 기사들은 굉장히 시달리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술 먹은 사람들 뭐 차 몰고 저 뭐 예. 시골 구석까지 가 예. 모셔드리고 올 때는 또 돌아오는 차가 없잖아요. 굉장히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 같은 분들은 사실 우리가 간담회를 해보면은 10명이 나오셨는데 여성 대리 기사들은 아하. 10명 중에 6명은 전부 웁니다. 아. 저가 어떻게 자기들을 만나러 왔느냐 그것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서 막 울어요. 굉장히 어렵고 신용불량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정들을 우리가 잘 참 들어드려야 되는데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지금 구성에는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식 위원이 아니더라도 네. 우리가 직접 찾아갑니다. 부산에 가서 그런 분들도 만나고 다른 지방이나 뭐 여기 청계천에 있는 봉제 공장에 뭐 그런 사람도 만나고 또 구두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구두에 재화공이라 그러죠. 네. 구두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약이 많죠. 그래서 정말 조직되지 않고 권리가 가장 열악한 87%의 미조직 영세 취약 노동자에 대해서 우리 노조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동료로서 네. 당연히 의무 아니냐. 또 우리 공무원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대통령께서는 여기 바로 관심을 나타내면서 빨리 좀 어떻게 대통령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봐라 이러는데 네. 곧 하면 자리가 있을 거로 봅니다. 네.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경로사위 본회의에서 이제 근로시간 개편, 정년 연장,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이제 이런 의제들을 앞으로 이제 다루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여기에 그 산업전환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한마디로 하면 뭐 AI 네. 그리고 요즘에 나온 로봇 네. 뭐 이런 게 워낙 많이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노동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AI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럼 앞으로 AI가 다 해버리면은 작가나 이런 사람들도 뭐 아하. 없어지는 거 아니냐. 네. 방송도 말이죠. 뭐 우리 박영환 AI 박영환 나와가지고 예. 방송을 하면 앵커 그럼 대신하죠. 앵커도 어디 가느냐. 예. 이게 엄청난 문제가 지금 일어날 겁니다. 그 이거 미리 대비돼야지. 그때 문제 생기고 난 다음에 대비하면 늦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우리가 AI를 어디까지 도입할 거냐. 여기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미리 노사 간에 논의해야지. 그걸 사장들이 알아서 해라. 예. 우리 노동자는 모르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이야기해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산업전환에 대한 설명 위원장님한테 듣고 나니까 네.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로 이렇게 확대 개편된 이유를 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죠. 네.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예. 노동자들은 지금 주로 하는 게 임금 인상해라, 그렇죠. 해고 반대, 네네. 뭐 주로 이런 것만 해요. 그러니까 진짜 산업 전환에 대한 것은 자기들한테 엄청난 문제고, 예를 들면 자 지금까지는 전기 자동차가 적다가 예.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면은 뭐 엔진 같은 게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뭐 배터리만 있고 엔진이 없어져. 그러면 이제 정비공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비공은 물론이고 자동차 공장 자체가 완전히 뭐 사람이 줄어버릴 그 거예요. 부품을 납품하는 그것도 없어지고. 중소업체들도 예. 어려워지는 거죠. 엔진 하는 사람이라든지 네, 뭐 이런 다 없어지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이게 네.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도 보지만은 그러면 이 부분이 노동자들의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또 일상생활, 자기 가정에까지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참 심각한 문제인데 대화를 통해서 푸는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제노동사회위원회 직제나 인원 가지고 정말 이런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기에는 좀 인력이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만으로는 안 되고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늘 전문가들 도움, 네. 특히 또 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고 해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예.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아무리 뭐 홍보를 하려고 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네. 이 그 프로그램을 듣는 분들은 네.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론의 협조도 필요하고 또 다른 연구기관 도움도 필요하고요. 또 정부 도움도 필요하고 기업 도움도 필요하고 이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협력하는 노사정과 언론과 전부 다 협력을 하는 그런 기구라고 보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정부의 52시간제 유연화 추진. 네. 이것도 이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제 근로시간 개편 문제인데 요 문제는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문제가 지금 52시간인데 이거를 더 늘릴 것처럼 지난번에 했는데 그렇게 설명이 늘리는 건 됐죠. 아닙니다. 네네. 전체적으로는 노동시간은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도 다만 이것을 꼭 일주일 만에 52시간을 고정해 놓을 거냐 아니면 그걸 뭐 한 달 3개월. 한 달 동안에 네. 뭐 어떻게 할 거냐 몇 개월만 할 거냐 이런 약간의 그 산정 기간을 기준의 기간을 조금 넓혀 가지고 할 때는 바짝 해버리고 쉴 때는 좀 쉬자. 예. 그런 이런 식으로 좀 노사가 합의했을 때 바로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그런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 노동조합이 지금 싫다 그러면은 또 못 하잖아요. 네. 지난번에 반대해서 실패했는데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이야기 좀 해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거가 일종의 탄력 근로제로 볼 수 있는 건가요? 탄력 근로제는 조금 지금도 다릅니까? 하고 있습니다. 네. 탄력 근로제는 예를 들면은 뭐 이익이 갑자기 많다. 요즘 같으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일감이 쏟아진다. 방산품이 많이 예. 쏟아진다. 예. 이럴 때는 조금 특별히 예외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허락해 주는 탄력 근로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꼭 맞지 않더라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서 좀 약간 탄력성을 더 주면 어떻겠냐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52시간제 유연화 문제는 제가 아는 분이 이 철강업을 하는데 그 철판을 가져다가 파이프를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해외 수출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밤샘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또 이 주문 물량이 줄으면 이제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 최대 생산량의 근로자 수를 맞추다 보면 회사가 영업으로 또 손실을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그래서 필요한 제도인가요? 예, 그런데 예. 그러나 이제 노동자들 이야기는 건강권, 네, 우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있지 않느냐. 한꺼번에 하루에 11시간 이상씩 너무 많이 쉬기면 뭐 아무리 뭐 일주일에 다시를 놀더라도 나머지 이틀 동안 계속 일해라 이런 거는 건강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건강권을 지킬 만큼 하루에 일정한 정도로 일하고 그다음 쉬고 네. 11시간 이상은 또 쉬고 그다음에 또 노는 시간이라든지 뭐 밥 먹는 시간 이런 거 다 쓰면서 좀 몰아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건데 이거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노사 간의 대화를 더 해야 됩니다. 근데 네. 제가 지금 또 이렇게 이야기해도
노동조합에서 또 오해를 해가지고 네. 야 또 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시간 더 몰아서 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거 아니고 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이 노동자들이 자기들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또 그런 업종도 있고 그런 기업이 있고 이게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무조건 사무직하고 연구직하고 생산직 중에서도 뭐 철강하고 또 뭐 다른 그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맞춰 가지고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이제 주 52시간제에서는 법정 40시간 근무를 하고 플러스 연장 근무로 12시간까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52시간제 유연화 추진과 관련해서 혹시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는 우리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다른 나라는 훨씬 우리보다 유연합니다. 유연합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법 자체가 굉장히 딱딱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해고가 제일 세계에서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고요. 예. 그다음에 시간도 굉장히 엄격하게 해놨는데 이번에 마침 대법원에서 판결을 해가지고 예. 그걸 꼭 주로만 볼 필요가 있느냐. 하루에도 꼭 그러면 하루에도 8시간만 해라는 건 없지 않느냐. 네. 주 단위로만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내려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아마 합리적으로 노사가 서로 좋은 쪽으로 합리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화를 통해서 하자입니다.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독일이면 구체적인 기준은 또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독일이나 다른 모든 나라도 다 이런 부분은 유연하게 지금 네. 가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못한 이유가 우리나라가 장시간 노동이다 이렇게 해서 자꾸 시간을 늘리면 안 된다 이래 보는데 지금은 우리나라도 시간이 계속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아주 OECD 최장시간이 아니라 많이 네. 줄어서 평균 수준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출산 고령화 이슈 아까 위원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네. 이건 지금 대한민국 생존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법정 정년 연장 문제 또 아울러서 동시에 임금체제 개편 문제 이 문제도 지금 숙제잖아요. 네. 자, 정년 연장은 이렇습니다. 지금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여기는 정년 연장을 다 원하고 네. 그 좋은 이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정년이 늘어버리면 예를 들면 60세로 65세로 늘렸다. 그러면 젊은 층 일자리가 없어지죠. 젊은 층은 한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죠. 이 네. 정년이 다 될 네. 때까지. 그러나 영세 중소기업, 네.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 네. 배달하는 사람, 식당의 주방 이런 거는 정년 아무리 65세 해놔도 65세까지 안 입고 다 나가버리잖아. 네. 그다음 미용실에 머리 감겨준다. 네. 뭐 정년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옮겨내는데. 그래서 이 업종별로 차이가 너무나 크고 규모별로 차이가 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나치게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이 예.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요. 예. 공무원은 지금 70한6% 예.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영세한 5인 이하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노조가 없지 않습니까? 10명, 20명짜리 그건 노조가 없어요. 예. 이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제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는 데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입니다. 나머지는 뭐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 불평등이라든가 이제 이런 노동시장 이중 구조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자칫 정년 연장이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버릴 수 있는.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의 기존 노동자들이 55년 동안 더 근무를 하게 되면서 네. 청년들은 이거 완전히 이제 자기 일자리로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세대 충돌이라고 합니다. 세대 충돌. 세대 충돌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이거 잘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년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자꾸 나이 든 고령자 중심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자, 이제 뭐 산업 구조 바뀌면서 이제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이런 이제 뭐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아까 방송 작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위원장님이 보호 대책에 관심이 많은 걸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보호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오토바이 타고 배달한다. 그럼 사고가 많잖아요. 네. 그럼 사고가 많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보험 문제, 예.
그다음에 이 사고 났을 때의 또 사고 보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안전 문제도 있고 그또 계약의 문제도 이 웹 기반의 이런 노동인데요. 웹을 이용할 때 그 앱의 서비스 사용료 이런 걸 또 얼마나 줄 거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런 걸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노동 현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노란봉투법이 지난해 11월 이제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노란봉투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2조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인데 2조는 뭐냐 하면은 직접 계약을 안 했지만은 네. 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원청업체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네. 임금에 영향을 미치니까 네. 현대자동차 사장이 원청 사장이 그럼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라. 네. 뭐 이거는 조금 이제 현재 직접 당사자로서 계약 안 했는데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본다. 이거 안 되고요. 두 번째 3조 부분은 뭐냐면은 3조는 손해배상 노동조합이 파업을 해가지고 손해를 입었을 때 또 폭력 이런 거는 물론 다 책임을 져야 되지만 파업을 해서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노동조합의 파업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모두 다 부진정 연대 책임을 해가지고 공동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민법 760조에 나오는데 그거는 다른 사람도 똑같아요.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서 피해를 입혔을 때는 그 누구에게든지 간에 전액을 다 배상받을 수 있는 그런 민법상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노동조합은 봐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노동조합이 무슨 특권층이냐? 그건 좀 이 현재 민법의 원칙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렵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대통령이 법을 많이 아는 분 아니세요? 네. 그건 법률가 출신이지만은 그거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리적으로 좀 더 앞으로 조정해 나가는 대화의 자리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업 노동자의 그 배상 범위를 그 제한하는 그 내용인데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과거 2014년에 쌍용차 파업 때 네. 그 47억 원의 이제 손해배상 그 판결이 났는데 그때 이제 너무 노동자들이 감당하기는 버겁다. 그래서 이제 노란봉투로 이제 이렇게 돈을 모아서 전달해 주면서 이 법에 이름이 생긴 건데 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정부가 이대로 계속 밀어붙이면 쟁의권을 좀 이렇게 제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쟁의권이 일정한 정도는 제한이 돼야 되고요. 예. 쟁의가 무제한적으로 뭐 제한을 안 해가지고 예. 그럼 회사 측이 손해를 많이 보더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대로 못하도록 이래서도 안 되고 예. 이게 합리적으로 너무 과도하게 쌍용차처럼 너무 과도하게 많은 손해배상액이 나왔다 판결이 나왔다 네네. 이런 거는 사실 또 판결하는 과정에서도 조정이 돼야 되고 앞으로 법을 할 때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이 손해배상에 관련된 면책을 네. 노동조합만 예외적으로 해준다. 예. 이거는 여러 가지로 앞으로 파업을 조장해가지고 기업 못하게 되고 한국이 그렇지 않아도 기업을 해외로 다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다 빠져나가고 나면 그럼 일자리는 어디서 구하냐. 이건 이제 위원장의 말씀은 부작용이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 그런 우려신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건 뭐 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노동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계를 예. 대신해서 노동계는 이제 원청 사용자가 이제 하청 노동자 근로 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했다면 노조법상 단체 교섭 의무를 져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좀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과도하다고 보는 거죠. 과도하다.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나 그거를 일반적으로 전부 다 져라. 계약 안 했는데 그러면 계약한 것과 똑같이 책임져라 그러면 계약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가 50개가 넘는데 그거 다 책임지다 보면은 뭐
그것만 상대하다가 사장이 아무도 못하고 하청업체를 그럼 밑에 별도로 회사 둘 필요도 없잖아요. 그거 전부 다를 원청 회사 사장이 다 책임지라는 이거는 좀 무리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연관된 질문이지만 이제 CJ 대한통운이 택배 기사들과 이제 단체 교섭을 거부를 한 게 부당노동 행위다. 이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인데 서울고등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를 했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택배는 이제 조금 더 달라요. 네. 일반 제조업체 하청하고 다른 게 택배는 그 보시다시피 약간은 좀 이 자기가 맡은 구역 네. 그 자체가 하나의 소사장처럼 아니면 맡은 물량 이런 부분에서 자기가 그 구역 전체를 맡아서 다시 또 위탁을 또 해주는 경우도 있고 네. 아주 그 고용 형태나 일하는 형태가 좀 달라요. 약간 개인 사업자의 형태가 예, 있다는 그 성격이 말씀인가요? 강해요. 네. 택배 운송업자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그래서 그 판결은 또 그 구체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금 더 이렇게 확대돼 나가는 그 책임 범위가 확대돼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지금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도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재해 특별법 그 중대재해에 관한 법률은요. 그거는 이제 처벌 위주입니다. 지나치게. 그렇죠. 한 명이라도 사망이 생기면은 그다음에 뭐 1년 이상 징역형. 징역을 처한다든지 뭐 벌금을 뗀다든지 너무 과하기 때문에 그럼 처벌 위주로 해서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느냐? 그럼 안 줄잖아요 지금. 통계도 지금 처벌 많이 해도 안 준단 말이에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 그 작업 현장 예를 들면 공사장에서 추락 사를 했다. 그럼 추락할 때는 밑에 안전망을 쳐주면 되거든요. 예. 위에 높은 데도 떨어질 때 안전망을 미리 쳐놓으면 되는데 그 안전망을 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예. 또 공사 진도가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전망을 의무화하고 그 안전망을 치자. 이렇게 해야지. 그걸 처벌 위주로 한다고 해서 안 떨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뭐 대기업들은 나름 이제 관리자를 두고 대비할 수 있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이게 이제 올해부터 이 중대재해법이 적용이 되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그 지금 이제 50인 미만. 이하의 많은 사용자들이 지금 막 전국 곳곳에서 모여가지고 계속 항의 시위를 하잖아. 이거 안 된다. 우리 못 견디겠다. 그건 50인 미만 같으면 이하는 너무나 작은 데인데 네. 이런 데까지 다 그러면 이 감옥에 다 보내면은 우리가 일을 하겠느냐. 이래서 사업 못 하겠다. 지나치게 부담이 크고 위험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방 위주로 예방. 또 행정을 더 강화한다든지 안전 교육을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그 시설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처벌 위주로만 간다고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업장 자체가 워낙 전국에 많기 때문에요. 이건 뭐 거의 80% 이상이 작은 50인 미만입니다. 예. 이런 많은 사업장을 어떻게 처벌 위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감당을 하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예. 참 어렵네요, 이게. 그러니까 예방 위주로 해야지 처벌 위주가 안전에 맞는 게 아니고 제가 안전관리 기사입니다. 예. 제가 국가기술 자격도 예. 있고 공장에서 또 안전관리 기사로서 일을 했는데요. 예. 이거는 안전관리는 미리 전문가들이 보면 어디에서 사고가 난다. 예. 어디에서 추락이 될 수 있다. 어디에서 손가락이 잘린다.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어요.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미리 그 요소를 자꾸 줄여 나가줘야지 처벌 위주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작은 업체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술도 도와주고 또 자금도 지원해줘가지고 시설을 고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미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현행 근로기준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지금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뭐 여야 정치권 계속 확대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진척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은 자영업이 막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자영업이 다 문을 닫고 급속하게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5인 미만에도 전부 노동법을 적용하자 이래버리면
뭐 예를 들면 식당, 예. 그다음 편의점, 그 미용실 다 문 닫아버리고 나면은 그럼 고용이 더 너무 줄어버리고 또 일반 경제에도 영향을 너무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자영업이 지금처럼 심각하게 이 쇠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법까지 더 적용 확대를 해버리면은 이 고용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깊이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노사정이 같이 대화를 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꼭 돈이 안 돼. 직장에 뭐 학대를 한다든지 너무 괴롭힘을 한다. 네. 이런 부분은 5인 미만 지금 적용이 안 되는데 그런 거라도 먼저 하자든지 네. 돈이 안 드는 것부터 하자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것도 우리가 깊이 지금 들여다보고 학자들과 또 전문가들 사이에 굉장히 깊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일본이나 독일, 미국 같은 이게 선진국은 그 근로기준법이 이게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시스템은? 근로기준법은 이제 이건 상당히 좀 엄격한 게 많고요. 네, 네. 해고 조항이나 이런 네. 것들 엄격한 게 많습니다. 네. 다른 어느 나라, 네. 미국, 독일보다 더 지금 네. 엄격해요. 미국보다 네. 그렇고 일본보다. 그래서 이런 다른 나라보다는 지금 현재 엄격한 이 법을 전부 다 적용했을 때는 네. 우리나라 자영업은 또 많습니다. 예. 그 영세 규모가 예. 워낙 많은데 이런 부분이 다 문을 닫았을 때 예. 경제적인 그 뒷감당을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노사 간에 같이 대화를 통하고 또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한꺼번에 다 적용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전혀 계속 안 하고 미룰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런 소상공인 이런 영세 식당업 이런 게 좀 다른 나라는 비교적 좀 적다는 얘기신가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 이 소규모 자영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자, 노동 현안을 쭉 좀 다뤄봤는데 네. 뭐 혹시 더 말씀 추가하고 싶으신 거 있으십니까? 아니면 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성과를 낸 부분은 바로 법치주의 노동개혁입니다. 예. 노동 현장에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대통령이 7명이 있었는데요. 노태우 대통령보다 7명이 있는 동안에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화물연대 파업이나 또 건설폭력 단속이든지 노동조합의 회계 공시 이런 걸 통해서 법이 좀 제대로 지켜지는 그런 노동 현장을 만들어낸 것이 윤석열 대통령 노동개혁의 가장 핵심이고요. 이 부분은 영국의 대처나 또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이상으로 짧은 시간에 네. 부작용 없이 네. 노동조합의 그 법치주의를 세운 데는 효과가 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5, 6분 남았기 때문에 행정가 김문수, 정치인 김문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기지사 2번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재임 중에 이제 대중교통 환승 할인 적용된 수도권 통합 요금제 이걸 도입을 했고 경기 남부 북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뭐 사실은 굉장한 아이디어예요. 네. 이런 거는 택시 운전을 하셔서 영감을 얻으신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민들이 너무 네. 교통이 불편하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다 저는 부천에 오래 사는데 서울에 직장이 있으면서 부천에 산다, 김포에 산다, 뭐 광명에 산다, 구리에 산다, 뭐 고양에 산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도민들은 제일 지금 민원이 제 조사를 해보면은 네. 교통 문제예요. 그렇죠. 교통지옥.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30분 만에 서울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GTX입니다. 지금 제가 2008년에 이 GTX를 처음 창안을 해서 그때부터 추진했는데 지금 벌써 16년 됐지 않습니까? 네. 16년 됐는데 벌써 완성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사실 다 반대했죠. 제가 하자라고 할 때. 예. 뭐 우리 당 내에서도 대통령도 반대하고 서울시장도 반대하고 뭐 야당은 또 다 반대하고 당시에요. 예. 그래서 다 반대했는데 지금 와서는 다 자기들이 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건 굉장히 큰 변화고 저는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GTX. 네. 그 2010년도에 그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하면서 이제
최초로 또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 2008년부터 해서 그러니까. 2010년도에도 공약을 또 내세웠습니다. 근데 혹시 이제 GTX가 이제 수도권 인근 도시들을 좀 베드타운화 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되십니까? 네, 뭐 베드타운이 현재가 바로 베드타운인데요. 네. 그 바로 일기 신도시라는 거 하는 거 예, 예. 지금 분당 거기는 이제 판교가 생겨가지고 조금 이제 일자리가 생겼고요. 예. 그 다음에 고양은 아직까지 일자리가 좀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 또 뭐 3번 신도시, 뭐 평촌 신도시 이런 게 다 베드타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평택의 삼성전자처럼 그 고덕 신도시 안에 제가 120만 평을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유치했거든요. 바로 일자리와 잠자리 같이 갈 수 있도록 네. 좀 앞으로 도시계획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베드타운. 그러나 현재 이미 있는 베드타운은 서울에 진입을 빨리 시켜줘야죠. 그게 바로 지하 고속철도 GTX입니다. 네. 자, 이제 4.10 총선이 이제 한 40여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이제 공직자시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답변을 하셔야 되겠지만, 삼선 의원, 재선도지사, 서울시장 후보까지 지내셨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이제 성공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 총선에 시대 정신이 있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점이 뭐 지금 운동권 청산, 586 운동권 청산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정말 국민들이 볼 때 네. 상식에 맞는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안 되겠냐. 예. 너무 상식에 어긋나게 막 쌍욕을 한다든지 지나치게 막 비리 부정에 너무 많은 그 의혹을 받는다든지 이건 안 되지 않느냐. 네. 바로 국민들이 볼 때 상식에 맞는 최소한도 그런 분들이 좀 국회의원이 되면 좋겠다. 이런 것이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아직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런데 초기에 국정 지지율이 이제 30% 아래로 내려갔었고 최근에 다시 회복해서 이제 40%를 회복을 했습니다마는 그 대통령의 그 리더십 이런 가지 측면에서 좀 정치 선배로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가서는 미국 의회 연설도 하고 예. 그다음에 거기서 뭐 아메리칸 파이도 막 불러버리고 예.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 친화적인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정치인으로서 중요하다. 네.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에서 했던 만큼 국내에서도 소통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언론인하고도 이야기하고 예. 국민들하고도 소통을 많이 하면은 예. 그럼 반드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뭐 윤석열 대통령만큼 일 많이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좀 생각합니다. 아쉽다. 예. 그 자주 만나셔서 좀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근데 뭐 본인이 또 이제 워낙 이 정치에 대해서는 또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예. 뭐 아주 대통령 되셔가 잘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지금 요즘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장관에서 이제 국민의힘 사실상 대표를 하고 있는데 그 뭐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 아내가 아주 요즘 제가 그럽니다. 한빠냐 이러면 한빠라 그래요. 그만큼 한동훈 예. 위원장에 대해서 여성들 지지가 아주 많아요. 그 뭐 본인은 복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민감하기 때문에 야당에 관한 질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온갖 직업을 다 하셨잖아요. 뭐 택시 기사, 뭐 노동자, 삼선 국회의원, 도지사. 자, 가장 잘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는지 또 혹시 남은 꿈이 있다면 짤막하게. 제가 볼 때는 뭐 도지사가 제일 제 생각에는 가장 보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거는 그만큼 많은 국민들한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네. 공무원과 함께 예산을 가지고 직접 해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GTX도 하고 또 뭐 한센촌 같이 아주 어려운 데 찾아가서 같이 잠을 자면서 그분들한테 한글도 가르쳐 드리고 그런 것들이 참 보람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한 10초만 더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이 방송이 바로 공무원보다 더 중요하게 예.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말 언론이 중요하다, 방송이 네. 중요하다. 네. 좀 잘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네. 자, 특별대담 경산호의 김문수 위원장에게 듣는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허심탄회한 답변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노동개혁 성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